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일시비 장소를 확 바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모시고 오늘 세미나의 취지와 또 폭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산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12월 21일경에 아마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자유민주정에서 상당히 안도를 했는데 통진당의 목적 활동이 명백하게 민주적 지배를 위해 되기 때문에 통진당 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 최근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기류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연구는 긴급하게 이 세미나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미나 주제를 통합진보당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정치 공작으로 하고 이제 제1주제, 제2주제 발표에다가 통진당을 넣은 이유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이해를 해야지 통합진보당의 목표와 활동이 바로 민족 기본수 위배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그 다음에 정책 노선 등이 북한의 대남 전략 노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전략을 몰라가지고서는 통합진보당의 정체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과 정치공작이라는 이러한 타이틀 아래 제가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이렇게 특정화되다 보니까 직접 이러한 간첩 수사라든지 또는 종북 같은 수사를 해보신 전직 어르신들 토론자로 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직접 북한에서 난파되어서 우리 쪽에 귀화, 소위 전향하신 이런 분들이 직접 북한에서 어떻게 진보 정당 정치 공작을 해왔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로 긴급하게 발표자와 토론자를 찾아뵙습니다. 네, 너무 과찬의 소개를 받은 세종연구소 소장은 송대세입니다. 오늘 이 자유민주연구원 주최하는 특히 우리 유동열 원장님 현역으로서 평생을 마이방면에 몰두하시더니 딱 은퇴를 하자마자 자유민주연구원이라는, 사실은 이 이름은 그냥 지내가는 흔한 이름 같지만은 우리가 자유민주라는 이 넉자 때문에 수많은 우리 동족이 희생도 되었고 이 순간도 대결도 하고 있고 대단히 참 의미심장한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도 나이도 젊으시고 한데 이런 힘찬 또 연구원을 만들어서 이런 세미나를 또 하게 된 것을 저는 참 대단한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서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동열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신 우리 또 송대선 소장님께서 친히 또 사회를 또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여줘야지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한 15분 이내에서 싶습니다. 여러분 민중당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민중당 사건.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작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간첩 김낙중한테 이 16페이지의 표본을 보게 되면 북한은 수차례 진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중당 창당에 참여해서 당권을 장악하라. 또 14대 총선에는 거액의 공작권을 줘가지고 그 당시 화폐로 7,900만원, 지금으로 말하면 5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거액의 돈을 갖다가 민중당 소속 18명의 후보자들한테 공약권을 제공했죠. 그 다음에 민중당이 이제 정당 투표에 실패를 하니까 해체가 되잖아요. 새로운 정당을 또 만들어라고 북한이 지휘하는 내용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이선실이라는 거물폭탄 지금 10년 동안 와가지고 민중당 창당하고
직접 민주당 창당 기념식에 직접 참가해서 축사 특파한 것인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노동당은 그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도 북한의 대남 공작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핵심 연자들이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핵심 당들을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초대 공작은 강태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태훈이 북한에 포섭된 간첩인데 강태훈한테 직접 북한이 기령합니다. 1998년 11월에 민주당 준비 결선에 참여하라. 또 민노당 고문을 중심으로 당선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을 움직여라 하는 거죠. 제가 1990년도에 내공수사 1선에서 직접 내공수사 실무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종북 세력이라든가 이 좌익 세력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흔들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이 안보기관이 소수분책으로 이렇게 거의 무일한 상태에 있는 그 실태라든가 원인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보수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사회의 이 안보 위해 싸움이 온 사회 곳곳서 암적인 존재가 이렇게 만연해서 말기 증상이 왔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엄이 선포되지 않고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선포돼서도 뭔가 이 사회 체제와 안보 체제를 잡아야 된다. 이를 그래서 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그나마 이 국민적인 지원과 성원, 또 법적인 제도, 또 수사기관들의 그렇게 하는 강력한 조치 이런 거에서 나름대로 간첩 수사에 필요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간첩 조직이라든가 이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도 답답할 정도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5년 전에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론이라고 북한에서 발간된 그 대남 혁명의 그 교과서, 거의 뭐 고전적인 교과서를 그 처음 읽던 그런 그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거는 그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론이 벌써 시작된 게 40년 전인데 별로 좀 현재 21세기에 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혁명 논리가 맥혀 들어가고 그것도 자기 정당의 그 당원 당규에다가 그대로 옮겨 쓰는 정당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동열 이 원장님이 통진당에서 포섭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을 데려갔으면 아마 통진당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이론 체계나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더 세련되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북한의 대남 전략과 통진당에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동열 박사의 논문은 더 이상 뭐 더 알 거 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 북한을 그래도 30-40년 연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이 더 완벽하고 또 홍진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완벽한 논문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할 것 같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사회, 이걸 뭐 공산주의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맞는데 사실 그 북한도 이제는 스스로 공산주의라는 소리를 창피해서 못합니다. 공산주의라면은 물질적인 풍요가 와야지 공산주의가 되는데 북한도 이제 공산주의를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 편이 있죠. 김정은 제습체. 저는 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앞서 김정은 소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 더 발제자처럼 주문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심의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서 물론 그 통진당 그쪽에 연관된 사람들이죠. 한 6번 정도를 제가 그 법원의 그 중원자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외적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저 사람이 나오면 참 피곤하다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뭐 이야기를 잘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통전 전략이 지금 남한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잘 정리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서로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아마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전 전략 지금 그 1심의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서 그 나왔던 그분들이 주장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했던 일들이 뭐 적화 통일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말은 졌으나 민족 평화, 통일 여기에 충실했을 뿐이고 더구나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남북 경협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은 여기에 맞춰서 또 자기들의 그 대남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남 전략을 크게 그 3단계를 통해서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1970년 안보와 그 통상 뭐 이런 것도 겸직하실 뿐만 아니라 국방연구원에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또 안보 전략을 하시고 특이하게 뭐 서울대 연구대 뭐 해외 박사도 많지만 유명한 랜드 연구소에서 안보 정책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시는 그 대한민국 대표적인 두 개의 간첩망이 북한 대외연락부에 지령을 받고 민중당 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민중당 그 대표였던 K모 씨, 그 다음에 제가 90년 5월달에 대한민국에 침투를 해서 포섭을 했던 손모 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중당 내에 들어가서 민중당을 북한 노동당이 의도하는 대로 장악하고 또 끌고 갔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0년대 중반 후반에 지나면서 대남혁명 전략이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북 세력과 그러면은 대남 공작, 이 대남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남혁명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혁명 전략만 있으면 안 되고 혁명 전략을 현장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남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남 공작원들은 여기서 북한을 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 찬양하고 하는 것은 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신은미가 북한강이 엄청나게 깨끗해요. 4대강 사업은 전혀 안 했었다고 하니까 사회자는 녹조도 없고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 북한은 지켜 세우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비하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모습이 종북 자익체의 정확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북 자익체가 토크수나 하고 말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김 박사께서 발표한 것과 같이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또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전쟁 발발시에는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후방기지를 습격하는 이러한 일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을 이런 몇 가지 볼 때에 전시 대비 계획을 작성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민혁당 김영환은 북한과 A3 교신을 하면서 북한에서 전시 대비 계획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왕재산도 인천에 방송국을 습격을 하고 또 주한공단을 폭파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석기도 지금을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식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내 조직되는 발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른바 몰수 정복에 대한 현황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인상 깊어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TV조선에서 간략하게 보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종북 전체에 대한 수치가 아니고 이게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김동식 박사가 직접 활동하던 시기에 확인된 공작표를 기반한 종북 세력의 최소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관심들이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100명 이상에서 지금 이제 그런 핵심, 이른바 몰수 종북 세력이 1000명 이상이 활개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1980년대 이전이라든가 최근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작조 기반 종북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생적 종북도 빠져있고요. 그래서 대다수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수만 명, 그 종북의 범위를 더 넓히면 수십만까지 짓게 되는 그 단계를 다 포함한 건 아니지만 그 세력들을 움직이는 기반이 북한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그 설명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아까 전에 좀 제외를 많이 시킨 부분인데요. 북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자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이거를 좀 요청을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김동식 박사가 설명한 북한의 종북 액션 플랜이 아닌가.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최종 목표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에서 인민대중 자주성 안전을 실현하는 거고 당면 목표가 공화국방부는 이미 자기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국 남반부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거를 안수한다. 물론 공안 분야를 활동하시거나 이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얘기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원리인 이 북한의 액션 플랜이 뭔지를 아까 김동식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한국사회 성격 논의 제조명, 제가 대학교 때 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서적입니다. 그리고 주체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또는 주체 민족해방운동론도 역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대만제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로의 교육팀에게 조직의 총책이 이제 단파 라디오를 사서 주고 북한에서 하는 국외 소리 방송이나 평양 방송을 녹취해서 전북 지역의 15개 대학에 교육용으로 배포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 단파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변혁운동론을 떠나서 그 김일성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회고록을 저희 아로 교육팀에서 다 일일이 타이핑을 다시 해서 그걸 재본해가지고 15개 대학에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나온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같은 김일성의 혁명 우상화 영화도 제가 한 30벌 정도 복제를 해서 각 대학에 배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1990년대 민혁당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대량 아사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비도덕적인 꿈을 꿨던 이 민혁당과 그 산하의 아로는 해산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민혁당 당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혁당 바로 그 밑에 준당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아로죠, 아로. 준당 조직 회원 수는 400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당 조직이었던 아로원들이 거느리고 있는 외곽 조직원, 이게 이른바 뭐 전대협이라든가 한총련 같은 학생 조직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또는 뭐 농민회 같은 전교조 같은 다양한 대중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운동권들을 외곽 조직으로 활동가 조직이라는 외곽 조직으로 묶어서 관리했는데요.
외곽 조직원의 수는 대략 3,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혁당은 뭐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남한 내에 있었던 자생적인 혁명 조직 가운데 북한과 연계된 조직 가운데 규모는 가장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90년대 중반 대량 하사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혁당 지도부와 총책이 해산을 선언하게 됐죠. 시간을 내셔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로 있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재성호 교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희성입니다. 희성이라서 아마 법학에는 또 특이한 전문력을 갖고 계신데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인권 대사를 역임하셨고 이번에는 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또 준비위원도 들어가서 아마 통일을 위해서 사항에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법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제관세에 해산을 제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건 헌법이나 활동 마이크를 헌법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 헌법과 활동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이나 활동 중 어느 것이나 하나를 해당되면 해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과 활동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죠. 목적과 활동. 목적과 활동. 통합진보당에 이제 안호에 가입되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성기동 안호 가입자가 통합진보당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호 가입자의 이석기 등 안호 가입자가 말이죠. 통합진보당이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긴 여정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규정하는 정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또 부분적으로 폐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 아니고 소수 특권 세력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사회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저들이 통상 얘기하는 한 정도 안 되는 세력들. 재판소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이런 제도가 따라 있는데 우리 지금 현행 주권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적이나 활동에서니까 정당의 목적만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 위험성을 들고 있거든요. 구체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위헌이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험하다고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해산의 여건이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나고 개별 조금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방송국 명예